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자리에서 듣는 옛 이야기 밤동화 TV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팔공산에서 시작하여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섬진강을 아시지요? 212.3km에 달하는 섬진강은 길이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긴 강이랍니다. 삼국시대 전에는 백제와 가야, 삼국시대에는 백제와 신라의 싸움터였으며 임진왜란 때는 수많은 왜구들이 섬진강을 거슬러 한양까지 올라왔던 역사와 사연이 깃든 강이지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섬진강에 살던 두꺼비와 관련된 신비한 이야기랍니다. 왜구로부터 마을과 사람들을 지켜준 섬진강 두꺼비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밤도 옛 이야기 모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왜구를 물리친 두꺼비. 옛날 섬진강 근처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답니다. 강을 끼고 길게 늘어선 땅에서는 사시사철 여러 가지 곡식들이 무르익었지요. 그 덕분에 이 마을 사람들은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왜구였지요. 추수 때가 되면 섬진강 하구 쪽으로 왜구들이 배를 타고 마을까지 올라와 사람들을 죽이고 곡식과 재물을 빼앗아갔어요. 왜구만 없으면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인데. 맞아. 올해도 왜구들이 쳐들어올 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생각다 못해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나리, 우리 마을은 참으로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왜구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는 꼭 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원님은 머리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내 조정에 고해보리다. 그러나 조정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추수 때가 다 되어가는데도 조정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나라에서도 왜구들을 물리칠 방법이 없나 보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힘으로 지킵시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틈나는 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왜구들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보초도 세우고 훈련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섬진강 하구 쪽에서 이상한 기미가 보였답니다. 수십 척의 배들이 물뱀처럼 조용히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들은 바로 섬진강 일대의 마을을 노략질하는 왜구들이었어요. 자, 모두들 준비해라. 이제 곧 밤이 되면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많은 곡식을 빼앗을 것이다. 드디어 해가 저물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자 왜구들이 탄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어요. 지금쯤이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었을 것이다. 어서 나루터에 배를 대고 곡식을 빼앗자. 왜구들이 탄 배는 소리도 없이 나루터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망을 봐야 할 보초는 깊은 잠에 빠져서 왜구들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왜구들이 탄 배가 나루터로 들어오려는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두꺼비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어요. 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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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웩. 수백 수천 마리의 두꺼비들은 마치 누가 목이라도 조르는 듯 큰 소리로 울어댔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냐?
당황한 왜구들은 배에 납작 엎드렸지요. 두꺼비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들었던 보초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루터의 왜구의 배가 온 것을 보았지요. 보초는 사태를 짐작하고 급히 북을 울렸답니다. 왜구들이 쳐들어왔다는 신호다. 모두 활과 화살을 챙겨서 강가로 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강가로 뛰어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나루터에 머물고 있는 왜구들의 배를 향해 화살을 쏘았지요. 깜짝 놀란 왜구들은 배를 섬진강 하구로 돌렸어요. 이상한 마을이다. 두꺼비가 울지를 않나. 갑자기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지 않나. 모두 후퇴한다. 왜구들이 섬진강을 다 벗어날 때까지 두꺼비들은 쉴 새 없이 울어대었지요. 세상에, 왜구들이 도망친다. 날이 밝자 사또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어요. 나라에서도 지켜주지 못한 마을을 두꺼비들이 살렸소.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두꺼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목숨과 재산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몇 해 동안 왜구들은 이 마을을 침략하지 않았어요. 해마다 이곳에는 풍년이 들어 살기 좋은 곳이 되었지요. 그러나 몇 년이 흐르자 왜구들의 노략질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은 왜구들이 마을에 쳐들어왔어요. 이 마을에는 몇 년째 풍년이 들어 곡식이 많을 것이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배에 실어라. 대장의 말에 왜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답니다. 왜구들의 함성 소리에 망을 보던 보초는 깜짝 놀라 북을 쳤지요. 왜구들이 쳐들어왔다는 신호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힘을 모아 왜구들이 머물고 있는 배를 향해 활을 마구 쏘았답니다. 하지만 왜구들은 준비한 방패로 날아오는 화살을 모두 막았지요. 그런 뻔한 수법에 우리가 또 속을 줄 알았느냐? 얘들아, 모조리 해치워버리거라. 왜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몰려왔어요. 모두들 나를 따르시오. 일단 몸을 피하고 봅시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을 쳤지요. 저놈들이 도망을 친다. 쫓아라. 도망치던 마을 사람들의 앞에는 섬진강이 가로막고 있었답니다. 왜구들은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지요. 섬진강 앞에 선 마을 사람들은 하얗게 얼굴이 질렸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바로 그때였어요. 강물 속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두꺼비 떼가 나타났지요. 아니, 저기를 좀 보세요. 정말 믿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두꺼비 떼가 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징검다리를 놓아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 떼가 놓아준 다리를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넜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사히 강을 건너자마자 왜구들이 들이닥쳤어요. 두꺼비 다리를 밟고 강을 건너다니. 안 되겠다. 우리도 저 두꺼비 다리를 건너자. 왜구들도 두꺼비 다리를 밟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구들이 두꺼비 다리를 반쯤 건너자 두꺼비들이 하나둘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두꺼비 다리가 가라앉자 수많은 왜구들이 강물 속에 빠져 죽었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왜구들은 허겁지겁 달아나 버렸지요. 세상에, 두꺼비가 또 왜구를 무찔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세를 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섬진강에는 고운 모래가 많아 옛날에는 다사강, 모래내, 모래가람 등으로 불렸지요. 고려 초에는 도치강이라고 부르다가 고려 말인 1385년에 위와 같은 일로 인해 두꺼비 섬자를 붙여 섬진강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답니다. 한지를 씻어 공부한 동생.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고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원래 형과 아우는 열심히 공부해서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꿈이었지요. 하지만 살림이 너무 어려워 굶는 날이 많았어요. 생각다 못한 형은 큰 결심을 하였답니다. 아우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초가집과 손바닥만한 밭이 전부 아니냐. 당장 내일 먹을 곡식도 없으니 이대로 우리 둘 다 공부를 계속하다간 곧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라도 아무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내가 돈을 벌도록 하마. 동생은 깜짝 놀라며 형을 말렸어요. 안 됩니다, 형님. 제가 공부를 그만두고 돈을 벌 터이니 형님이 공부를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넌 돈을 벌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느냐.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벼슬길에 나가거라. 나는 그 뒤에 공부를 할 테니 그때 네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형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동생은 공부를 하기로 하였답니다. 형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2해가 지나자 형은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도 끼니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책을 사야겠어요. 새 책을 사겠다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책 살 돈을 달라는 것이냐? 예, 형님. 그동안 형님께서 돈을 꽤 모으신 것 같으니 책을 사주실 수 있겠지요? 책 사줄 돈은 없구나. 형은 한마디로 거절하였어요. 동생은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부탁하였지요. 형님, 새 책을 살 수 없다면 책을 빌려다 밤새 베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책을 베끼려 해도 새 종이가 있어야 하니 종이 살 돈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자 형은 동생의 말에 책상 위에 책을 두드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렇게 멀쩡한 종이를 두고 또 새 종이를 사겠다는 말이냐? 자, 이 종이들을 다시 쓰도록 하거라. 형은 동생이 여태까지 읽었던 책들을 방바닥에 와르르 쏟아 놓았어요. 한지를 빨아서 말리면 몇 번이라도 다시 쓸 수 있다. 이 책들을 빨면 새 종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동생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종이를 빨아서 쓰라고 우기는 사람이 예전의 마음씨 착하고 듬직했던 형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요. 할 수 없이 동생은 종이 뭉치를 들고 냇가로 나갔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물에 담갔다가 빨래하듯 방망이로 두들겨 빨기 시작하였어요. 형님이 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마음 편히 공부하라 해놓고는 저렇게 변할 줄이야. 어디 두고 보자.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벼슬길에 나가고 말리라. 동생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종이를 빨았지요. 종이를 냇물에 여러 번 헹구다 보니 흐물흐물해졌어요. 동생은
흐물흐물해진 종이를 돌 위에 펴고 반듯하게 모양을 잡아 말렸지요. 그랬더니 새 종이가 되었답니다. 동생은 이렇게 빨아서 만든 종이를 책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빌려온 책을 보고는 한자 한자 베껴 썼지요. 동생은 새 책이 필요할 때마다 다 익힌 책을 빨아 새 종이로 만들어 베껴 써야 했어요. 종이를 빨아가며 공부한 지 3년이 되는 해, 동생은 드디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였답니다. 동생은 너무나 기뻐 눈물이 났지요. 구두쇠 형은 내게 책도 종이도 사주지 않았지. 3년 동안 책을 빨면서 책에 써있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던가. 그때 동생의 머릿속에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동생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는 형님에게 큰 절을 올렸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이 모두가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은 동생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아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한 덕이다. 저는 형님이 돈이 아까워 책을 사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니었어요. 책을 빨려면 빨책의 글자 하나까지도 틀리지 않게 외워야 했지요.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붙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그제야 형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고마워하였답니다. 회초리를 맞은 아내.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답니다. 너무 가난했던 선비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먹을 것을 샀지요. 이제 남은 것은 솥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나 선비는 책을 많이 읽어 덕과 지식이 높았답니다. 언제나 옳은 일에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선비가 사는 이웃에는 욕심 많은 농부가 살았어요. 논밭도 많고 넉넉한 살림이었지만 늘 욕심을 부렸지요. 그래서 탐나는 것이 있으면 훔쳐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웠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농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어느 날 밤, 농부는 이웃 선비 집으로 솥을 훔치러 갔답니다. 숨을 죽이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이때 선비의 아내가 부엌에서 죽을 쑤어 그릇에 담고 있었지요. 죽이라지만 쌀알이 거의 없는 멀건 죽이었어요. 그것도 그릇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아내는 그것을 소반에 정성껏 받쳐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농부가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떼어내려고 할 때였어요. 선비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부인, 우리 집에는 양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 죽이요? 조금밖에 끓이지 못했어요. 반 그릇밖에 안 되는걸요. 아니 부인, 쌀은 어디에서 났소? 선비의 목소리가 좀 거칠어졌지요. 부인, 쌀이 어디서 나느냐고 묻지 않소? 선비는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부인, 왜 대답이 없으시오? 혹시 어디서 훔쳐온 것이오? 제가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들에 나갔더니 이웃 농부네 벼가 잘 익었더군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당신이 굶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한 줌 훑어왔습니다. 뭐시라고요? 부인,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이 아니오? 어찌 남의 곡식을 함부로 훔치시오? 부인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모른단 말이오. 농부가 농사를 짓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소.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절대로 탐해서는 아니 되오. 선비는 부인을 크게 나무랐어요. 부인은 울먹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요. 도둑은 밖에서 선비 부부의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솥을 훔치러 왔던 농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여보,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허허, 그걸 알면 어째서 별을 가져온 게요. 영감도 알겠지만 가을거지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집에 가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고 품삯을 받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굶고서야 어찌 살겠어요. 농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하지만 도둑질을 한 것은 사실이잖소. 자, 부인, 종아리를 걷으시오. 선비는 회초리를 꺼내었어요. 부인은 일어나 치마를 걷어 올렸지요. 선비는 부인의 종아리를 3번 호되게 때렸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선비 부부의 모습에 농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말았답니다. 나는 선비 부부에 비하면 부자가 아닌가?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농부는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마누라, 어서 밥을 지으시오. 솥은 가져오지 않고 벼랑간 밥을 지으라니요? 농부의 부인은 의아했어요. 농부는 선비 집에서 들은 얘기를 다 해주었지요. 농부의 아내는 서둘러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답니다. 농부는 밥과 반찬을 들고 선비를 찾아갔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시오? 이 한밤중에 음식을 차려오시다니요? 농부는 밥상을 선비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선비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벼랑간 그게 무슨 소리요? 죽을 죄라니요? 선비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선비님, 사실은 소인이 조금 전에 선비님의 집에 솥을 훔치러 왔었습니다. 이 말에 선비와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연히 선비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더군다나 마님께서 회초리를 맞으시는 걸 보고 솥을 훔치러 들어왔던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허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소인은 도둑질 하려던 마음을 뉘우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선비님께 진지를 꼭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려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아니요, 가져가시오. 어찌 내가 이 상을 받겠소? 아닙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차려온 밥상을 받아주십시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정말 고맙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오. 앞으로 사람답게 떳떳하게 사시구려. 선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뒤 농부는 정말 딴 사람이 되었지요. 더군다나 선비에게 글을 배워 높은 덕을 쌓았답니다. 또 마을 사람들에게 논밭을 나누어 주고 오순도순 잘 살았답니다. 호랑이보다 힘센 황소. 먼 옛날 깊은 산속에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호랑이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뽐내었어요.
나는 이 산 중에 가장 힘센 동물이다. 누구든 버릇없는 놈은 알아서 하거라. 호랑이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겁을 주곤 하였답니다. 사슴과 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은 아예 무시하였지요. 곰과 멧돼지 같은 큰 짐승들도 못살게 굴긴 마찬가지였어요. 산 속에서 사는 짐승들은 호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을 벌벌 떨었답니다. 어느 늦은 겨울날이었어요. 아이고 배부르다. 저녁을 먹은 호랑이는 볼록 나온 배를 쑥 내밀며 걷고 있었지요. 벼랑 끝에 앉아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길게 하품을 하였답니다. 그때 멀리서 짤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자세히 보니 누런 짐승 하나가 어슬렁어슬렁 산을 끌고 가는 것이었지요. 아니, 저놈은 도대체 어떤 놈인데 산을 끌고 가는 것이야? 호랑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살그머니 황소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황소 한 마리가 나무를 산더미처럼 싣고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황소로구나. 내 놈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비록 늙었어도 세상엔 나를 당할 놈은 없을 것이다. 호랑이는 자신만만해하며 나무 뒤에 숨어서 황소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지요. 호랑이는 기회를 보아 달구지를 끌어보겠다고 다짐하였어요. 그때 황소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마을까지 가려면 한참 더 걸어야 했어요. 황소는 무척 지쳐 있었지요. 오늘은 이만하고 집에 갔다가 내일 오자꾸나. 할아버지는 힘들어하는 황소가 측은했답니다. 달구지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황소만 끌고 마을로 내려갔지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 어두워졌어요. 호랑이는 아무도 모르게 달구지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답니다. 어디 누가 힘이 센가 보자. 아무렴 황소가 끄는 걸 내가 못 끌까? 호랑이는 달구지 옆으로 다가갔어요. 황소가 했던 것처럼 달구지를 잡아당겼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호랑이는 이를 악물고 전 먹던 힘까지 내어 달구지를 끌었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달구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놈의 달구지야, 네가 나를 몰라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호랑이는 끙끙거리더니 달구지를 보며 화를 냈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써도 달구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약이 오른 호랑이는 달구지를 발로 걷어찼지요. 숨을 헐떡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풀에 지친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도망을 쳤답니다. 날씨가 추워서 달구지가 바닥에 꽁꽁 얼어붙은 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밤새 헛수고를 한 호랑이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해봐야지. 다음날 아침, 호랑이는 달구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내며 황소도 왔답니다. 어제 왔던 황소로구나. 네가 정말 그 무거운 걸 끌고 가는지 보자꾸나. 호랑이는 나무 뒤에 숨어 황소를 지켜보았어요. 황소는 별 힘도 들이지 않고 달구지를 끌고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호랑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달구지를 끌고 사라지는 황소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황소가 나보다 힘이 세구나. 황소 앞에서 잘난 척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날부터 산중의 왕 호랑이는 황소한테 함부로 달려들지 못한다고 한답니다. 친구에게 수명을 나누어 준 정북창. 조선 인종 때 정북창이라는 기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절친한 친구인 윤두수가 정북창을 찾아와 물었지요. 이보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는가? 자네는 앞으로 3년밖에 더 살지 못하네. 뭐? 3년이라니?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네. 그러니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나. 윤두수는 정북창에게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졸랐지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어서 좀 가르쳐주게. 지금 당장 동대문 밖으로 나가보게. 그곳에 가면 웬 늙은이가 소달구지에 나무를 싣고 와서 팔고 있을 걸세. 그 늙은이를 만나거든 무조건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윤두수가 동대문 밖에 나가보니 과연 노인이 있었답니다. 윤두수는 나무를 파는 노인을 붙잡고 애원하였지요. 어르신,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네 미쳤는가? 이게 무슨 짓인가? 어르신, 저를 꼭 살려주십시오. 윤두수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면서도 노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윤두수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늘어지자 노인은 하는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하였어요. 정북창이네 이놈. 천기를 누설한 대가로 내 놈의 수명에서 30년을 떼어 네 친구에게 주겠다. 노인이 먼 곳을 바라보며 소리쳤지요. 나무 파는 노인은 원래 인간의 수명을 관리하는 신이었어요. 정북창은 오래 살고 싶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수명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신사임당 이야기. 이게 정말 네가 그린 그림이란 말이냐? 아버지는 7살의 딸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어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안경과 똑같이 몽유도원도를 그려낼 줄은 생각도 못하였지요. 안견은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였답니다. 특히 풍경을 담은 산수화를 잘 그렸는데 몽유도원도는 안견이 그린 산수화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지요. 우리 인선이는 그림 그리는 재주가 정말 뛰어나구나. 그림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시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써서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지요. 어머니는 총명한 둘째 딸이 대견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답니다. 인선이가 남자였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는 딸이 아까운 재주를 세상에 펼쳐보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지낼 게 마음이 아팠어요. 조선시대 여성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도 자신의 재주나 생각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지요. 늘 남성의 그늘 아래에서 그들의 뜻을 따라야 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의 뜻을 따르는 3종 지도가 바로 여자가 지켜야 할 법도였으니까요. 여보, 우리 인선이는 부인의 재주를 인정해주는 도량이 넓은 도령과 혼인을 시킵시다.
허허, 좋은 생각이구려. 인선은 자상한 부모님 밑에서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키우며 자랄 수 있었답니다. 조선의 여느 여자아이에게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환경이었지요. 인선을 끔찍이 사랑했던 부모님은 신랑감을 고를 때에도 인선의 행복만을 생각하였어요. 너무 권세 있는 집안으로 시집가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마땅치 않았고, 속 좁은 남편을 만나서 재능을 썩히게 될 것도 걱정이었답니다. 인선은 비록 학문의 깊이가 깊지는 않고 집안도 부유하지 않았지만 인선의 재능을 아끼고 키워줄 수 있는 성품 좋은 신랑 이원수와 결혼을 했답니다. 자네 부인의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던데 어디 솜씨 한번 보여주게. 사임당의 그림이 어떤 건지 구경 좀 하세. 결혼 후 인선은 사임당이라는 호로 불리게 되었지요. 잔칫집에 모인 신랑 친구들은 사임당의 그림을 보여달라고 성하였어요. 종이에 그리면 틀림없이 그림을 서로 갖겠다고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녀자의 그림이 담 밖을 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니 여기 있는 노쇠 쟁반에 그리겠습니다. 사임당은 차분히 앉아 쟁반 위에 매화 나무를 그리기 시작하였어요. 매화 가지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지요. 세상에, 진짜 매화나무와 똑같이 그렸구먼. 많은 그림을 보았지만 이렇게 독특한 그림은 처음 보네. 자네 부인의 재주가 정말 뛰어나이. 사임당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갖고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사임당은 누구한테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조선시대의 화가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그림 교본을 보고 그림을 그렸답니다. 사대부들도 서로의 그림을 보고 배우며 비슷한 그림을 그렸지요. 그렇지만 사임당은 오로지 자연을 관찰하고 관찰한 자연을 세밀하게 종이에 옮겨 그리며 스스로 그림 그리는 법을 터득했답니다. 한 번은 그녀의 그림을 마당에 놓아두었는데 닭이 와서 진짜 벌레인 줄 알고 쪼아 그림에 구멍이 난 적도 있었답니다. 그만큼 사임당은 사실적이고 섬세한 그림을 그렸지요. 그 당시 신사임당은 어머니이자 아내이기 이전에 안견에 버금가는 화가로 유명했답니다. 신사임당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완성한 뛰어난 예술가였고 동시에 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한 인물이었지요. 신사임당의 고귀한 기품은 일상생활에서도 드러났어요. 남편도 신사임당의 재주를 자랑스러워하였고 신사임당의 인품을 흠모하였답니다. 신사임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함부로 흘려듣지 않았지요. 서방님, 이제 우의정 대감 댁에는 다니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남편은 글 공부하는 담을 쌓고 우의정 댁을 드나들며 벼슬자리나 얻으려고 하였지요. 우의정 이기는 어린 임금을 달콤한 말로 속이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던 사람이었답니다. 우의정 대감은 집안의 어른 아니오. 어른을 찾아뵙는 것은 아랫사람의 도리오. 게다가 내게 벼슬 한 자리 내려줄 권세도 쥐고 계신다오. 그분의 권세는 의롭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피값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셨지요. 그렇게 얻은 권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된 권세를 쫓기보다는 서방님의 노력으로 관직에 오르시는 것이 옳은 길이옵니다. 남편 이원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고 보니 당신의 말이 맞소. 내가
당치도 않은 요행을 바랐나 보. 신사임당의 말대로 우의정 이귀의 건세는 오래가지 못하였어요. 이귀의 밑에서 관직에 올랐던 사람들은 모두 큰 화를 당하였지요. 현명한 아내 덕에 이 원수는 화를 피할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 이 원수는 글 공부에 힘써 수은 판관에 올랐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관직에 오른 것은 모두 부인의 공이요. 당신의 바른 충고가 없었다면 평생 글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을 테니 말이요. 아이들도 늘 겸손하고 의로운 어머니를 곁에서 보고 자라며 어머니를 본받았어요. 사임당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었지요.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이율곡뿐만 아니라 사임당의 재능을 물려받아 그림과 학문이 깊었던 딸 매창, 명필로 이름을 날렸던 막내 우 등 훗날 그녀의 자녀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신사임당은 조선 사회에서 바라는 성품이 온화하고 현숙한 여인이었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랍니다. 조선의 유교적 법도를 넘어서 스스로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삶을 완성해간 뛰어난 인물이었지요. 신사임당은 진정한 현모양처가 되려면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답니다. 천둥나리와 벼락목수. 어느 마을에 욕심 많기가 천둥 같다고 천둥나리라고 불리는 구두쇠 양반이 살았어요.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고 지독한 감기에 걸려도 남주라면 아까워서 못 줄 정도로 구두쇠였지요. 어느 날 천둥나리는 남학신 한 켤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장날에 장터로 가서 목수를 불러 부탁했어요. 여보게 제일 좋은 것으로 남학신 한 켤레 만들어주게나. 예, 알겠습니다. 목수는 성격이 야무져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벼락처럼 해내고 말아 벼락 대신이라고 불렸어요. 벼락 목수는 결이 곱고 단단한 나무를 골라 정성껏 남학신을 만들었답니다. 졸릴 땐 말뚝잠을 자며 열심히 만들어 약속한 날에 어김없이 천둥나리에게 가져갔어요. 소문대로 솜씨가 나무랄 데가 없군. 이만한 신이라면 쌀 2말 값은 될 텐데 다 주긴 아깝고 어찌할꼬. 천둥나리는 아무리 봐도 남학신의 트집 잡을 데가 없자 못된 꾀를 내었어요. 여보게, 이 남학신 향켤레가 얼만가? 소인이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나리께서 알아서 주시지요. 하함,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그 크기에 따라 값을 매겼다고 하네. 그러니 이 남학신에 들어갈 만큼 쌀을 주겠네. 그러더니 천둥나리는 몇 줌 안 되는 쌀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벼락목수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지독한 구두쇠 영감에게 따져봤자 양반에게 대든다고 천둥 같은 호령에 몽둥이 찜질만 당할 게 뻔했어요. 나리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부디 마음 깊이 새기도록 그 말씀 좀 적어주십시오. 잠시 후 벼락목수는 글귀를 받아들고 꾸벅 절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번에는 천둥나리의 집에 소 여물통이 못 쓰게 되었어요. 천둥나리는 또 벼락목수를 불러 부탁했지요. 여보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소 여물통 하나 만들어 주게나. 지난번의 일 때문에 벼르고 있던 벼락목수가 되물었어요. 예, 얼마나 큰 것을 원하시는지요? 그야 클수록 좋은 거지. 예, 알겠습니다. 벼락목수는 굵기가 2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를 잘라 넓고도 커다란 여물통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어흠, 과연 벼락 대신이란 소문대로 참으로 잘 만들었구먼. 이만한 여물통이라면 쌀 몇 말은 줘야 될 텐데 그걸 다 주기는 아깝고 트집을 잡아 값을 깎아야겠구나. 천둥나리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여물통이 크긴 한데 좀 짧은 듯하군. 하지만 이왕 만들어 온 것이니 하는 수 없지. 그래, 이 여물통 값은 얼만가? 소인이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그저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하였으니 소 여물통에 들어갈 만큼 쌀을 받아가겠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지난번에 나리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저 같은 무지렁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벼락목수는 지난번에 천둥나리가 써준 글귀를 내밀었어요. 천둥나리는 벼락 맞은 듯 꼼짝 않고 있더니 마지못해 소 여물통에 쌀을 채워주었지요. 그래서 벼락목수는 여물통 값뿐만 아니라 남학신 값까지 넉넉하게 받아내게 되었답니다. 목민관 이지함. 이지함은 기행을 일삼는 기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큰 선비였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내가 백리되는 고을을 얻어서 정치를 하면 가난한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고 야박한 풍속을 돈독하게 바꾸며 어지러운 정치를 다스려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 이 같은 정치적 이상을 갖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그 이상을 실현할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1573년 56세의 나이에 탁행으로 조정에 청거되어 포천 현감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지요. 현감이 임지에 부임할 때는 말을 타고 종자들을 거느린 채 떠들썩하게 행차하는 것이 관례였답니다. 그러나 이지함은 혼자서 포천 관악까지 걸어서 부임하여 관속들을 놀라게 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속들이 신임 사또를 위해 음식을 차려 올렸는데 이지함은 한동안 말없이 밥상을 내려다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전들은 뜰하게 엎드려 아뢰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고을에는 특산물이 없어서 반찬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전들은 잠시 뒤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 다시 상을 올렸어요. 그러나 이지함은 이번에도 진수 성찬을 바라보기만 할 뿐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지함이 또 이렇게 말하자 아전들은 벌벌 떨며 몸둘 바를 몰랐답니다. 이때 이지함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성들은 생활이 어렵고 고달파서 음식을 상 위에 차리는 것도 싫어한다. 그런데 진수성찬이라니 백성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느냐. 잡곡밥 한 그릇과 나물국 한 대접을 갈모에 얹어 오너라.
이지암은 음식을 가져오자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맛있게 먹었답니다. 다음날 이지암은 포천 고을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린 나물로 죽을 쑤게 하여 한 그릇씩 나누어 주었어요. 맛이 없고 입에 맞지 않아 먹은 것을 토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지암만은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답니다. 이지암이 포천 고을에 부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일대를 사찰하는 것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임진강이 넘치겠구나. 제방공사를 서둘러야겠어. 이지암의 명령으로 곧바로 제방공사를 벌였지요. 그리하여 그의 여름 홍수 때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지암은 이듬해에 포천 현감을 스스로 그만두었어요.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 사업을 벌이게 해달라고 상소문을 올렸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조 임금은 이지암이 능력이 많고 백성들의 신망이 높다는 것을 알기에 그를 다시 불러 아산 현감으로 임명했답니다. 1578년 아산 현감으로 부임한 이지암은 고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아산 고을 백성들이 가장 괴롭고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이더냐? 이때 한 농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전임 현감은 임금님께 숭어를 진상한다며 백성들에게 돌아가며 양어장에서 물고기를 잡아바치겠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이 일로 고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지암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며 과감하게 숭어 양어장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양어장 자리를 농토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였지요. 임금에게 올리는 물품을 없애고 백성들의 농산물을 늘린다는 것은 전제 군주제인 조선시대에 이지암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개혁 조치였답니다. 한편 아산 고을에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이지암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거린청을 만들어 그곳에 묵게 했답니다. 그러나 하는 일 없이 먹고 놀게만 하지 않고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삼고 대장간일을 배우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물건을 장터에서 팔아 스스로 자립을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이지암은 보릿고개 때 고생하는 백성들에게는 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었으며 자신의 봉급을 털어 아랫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우리 고을 사또는 백성을 어버이처럼 섬기는 분이야. 물론이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이잖아. 고을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지암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답니다. 하지만 이지암은 안타깝게도 아산 현감으로 부임하던 해에 갑자기 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이때 고을 백성들은 친척상을 당한 것처럼 몹시 슬퍼했답니다. 시어머니 길들이기. 옛날에 아주 성미가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어찌나 성미가 고약한지 잠시도 며느리를 들들 볶아대지 않으면 남들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길 지경이었어요. 들들 볶아도 이건 뭐 앞도 뒤도 없는 것이 걸음을 걸어도 빨리 걸으면 촐싹된다고 트집, 천천히 걸으면 느려 터졌다고 트집이고 밥을 지어도 많이 지으면 살림 해프게 산다고 트집, 적게 지으면 소금머리가 오그랑 쪽박이라고 트집이었어요.
이러니 뭐 안 볶일 재간이 없었지요.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을 장가 보내가지고 벌써 며느리를 3번이나 가로치웠다면 알만하지요. 첫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방귀를 뀌었다고 소박 놓고, 두 번째 며느리는 밥상을 나르다가 엎질렀다고 쫓아내고, 세 번째 며느리는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말버릇 나쁘다고 친정에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며느리를 3씩이나 쫓아내니 아무도 이 집에 시집 오려고 하는 처녀가 없었지요. 어느 정신 나간 처녀가 그런 집에 시집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참 정신 나간 처녀가 하나 있었던지 제 발로 그 집에 시집을 가려고 한단 말이지요. 처녀 부모가 길을 쓰고 말렸지만 한사코 가겠다고 그랬어요. 너 그 집에 시집 가서 3달을 넘긴 며느리가 없다는 걸 알고 하는 소리냐, 모르고 하는 소리냐.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염려 말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어코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었지요. 시어머니는 3번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서 심술 부릴 데가 없어 심심하던 차에 새 며느리가 들어오니 고양이 쥐 만난 듯이 들들 볶아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새 며느리는 낯빛 한번 안 바꾸고 고분고분했어요. 그저 예,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때리면 맞고 차면 채이고 이렇게 지냈단 말이지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더러 얘야, 너희 시어머니 등살에 네가 명대로 못 살겠다. 그만 친정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니께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데 무엇이 덜 차서 친정에 가겠습니까? 이러고 말지요. 이게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하늘 아래 저렇게 얌전한 며느리는 없을 것이라고 입에 침이 말랐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새끼줄 한 타래와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 앞에 갔어요. 이 못된 것아, 그건 무엇하러 들고 왔느냐? 예, 어머님 버릇 고쳐 드리려고 그럽니다. 며느리가 낯빛도 안 바꾸고 생글생글 웃으며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문고리에 매달아 놓고 회초리 든 손에 침을 탁 뱉었지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말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며 묶여있는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어머님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버릇을 고쳐드리려고 이러는 것이니 고깝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더니 회초리로 시어머니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지요. 시어머니는 하도 어이없고 분하고 원통해서 꺽꺽거리며 숨 넘어가는 소리만 내었어요. 며느리는 한참 그렇게 매질을 하고 나서 오늘은 이쯤 해두겠습니다만 어머님이 버릇을 못 고치시면 또 회초리를 둘 수밖에 없으니 그리 아십시오. 하고 시어머니를 풀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잽싸게 숨어버리니 시어머니는 화풀이할 데가 없어서 맨발로 문 밖에 나가 고래고래 악을 썼지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우리 집 며느리가 나를 때렸소. 나를 때렸단 말이요. 그런데 과연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얌전하다고 소문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말이지요. 모두들 저 할망구가 며느리한테 행악질 하다가 기어이 미쳐버렸다고 손가락질이나 하지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니까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기고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영감, 며느리가 날 때렸다오. 아이고 분해.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으흐, 이 저 할망구가 이제는 아주 돌아버렸군 그래. 아 그걸 말이라고 해?
이번에는 아들한테 달려가서 땅을 치며 하소연을 하였지요. 얘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 네 색시가 나를 때렸단다. 그런데 아들인들 그 말을 믿겠어요. 나 원참, 어머니도 꾸며대려면 좀 그럴듯하게 꾸며대세요. 이러니 시어머니는 속이 탔지요. 속이 타서 아주 새까맣게 된 데 무슨 방도가 있겠어요. 저녁이 되어 시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오니까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분고분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욕짓거리를 퍼부어도 예,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때리면 맞고 차면 채고 이러거든요. 그럴수록 시어머니 속은 더 부글부글 끓었지요. 그 이튿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러 나가자마자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회초리로 두들겨 팼어요. 어머님이 아직도 버릇을 못 고치셨으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튿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간 뒤에 며느리가 또 새끼줄과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한테로 갔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오냐 오냐 내가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터이니 이제 그만하거라 하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니 며느리도 매질을 한 것을 눈물로 사죄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극진히 효도하면서 살았답니다.